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의 양문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 꿀팁 특강이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요, 이렇게 응시 현황을 한번 좀 알아보시고, 내가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시험 일정이라던가 시험 관련 사항,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어떻게 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느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몇 가지 수강생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전공자분들 말고 비전공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 그냥 순서 정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응시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큐넷 사이트에 가면 있는 거라서 제가 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낸 그런 도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020년도에 새로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보시면 굉장히 몰린 거를 볼 수가 있죠.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필기에 응시를 했습니다. 이제 개정이 되면 정보처리 기사 따기 어려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기에 응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아래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를 보고 확인을 해보자면 2019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해주셨고 58%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집약되어 있던 노하우를 총망라해서 이제 시험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번 마지막 기회야라고 하면서 힘을 내서 시험을 보신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NCS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개정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저하게 응시 인원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57%의 합격률, 적은 인원이 응시를 했지만 그 인원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신 분들이었겠죠. 그래서 합격률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개정된 내용에 대한 파악이 좀 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4%의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2022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에는 64.1%라고 하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기사 필기 따는 거 너무 쉬워, 기출문제만 딸딸딸딸 외워도 다 붙어, 뭐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던 거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좀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제 3차부터 시험 방식도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합격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필기가 아니고 실기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실기 현황을 확인했더니 2019년도에는 51%의 합격률을 보이고요. 2020년도에 NCS로 개정된 이후에 실기 합격자의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 필기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으나 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필답으로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시험이 바뀌다 보니까 당황하신 그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가면서 약간 필답은 필답인데 뭐 골라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섞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너무 합격자 그 퍼센테이지가 낮으니까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31%까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는 또 다시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 못한다거나 SQL을 잘 못 다룬다거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실기시험을 뚫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응시 현황을 쭈루룩 봤고요. 요거는 2021년도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려고 하는지 그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취업을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다른 그 목적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응시자도 많고 합격률도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취업을 위해서는 정보 처리 기사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죠.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항목도 두 번째로 이렇게 키가 큰 막대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취업을 한 이후에도 지금 보시면 이직이라던가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이 취업이구나라는 걸 보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라면 2023년도의 일정을 또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큐넷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그 사항들은 전 연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3번에 걸쳐서 정보처리 기사 필기 시험이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요. 보통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네, 이제 앞에 합격자 그 퍼센테이지도 보셨지만 항상 1회에 가장 문제가 쉽고 가장 그 합격률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회, 3회로 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험 관련 사항 중에서 일단 취득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관련 학과는 모든 학과, 4년제 대학을 나오신 모든 학과 출신 분들이 응시 가능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관련 실무를 4년 이상 하셨다거나 아니면 기능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나서 실무를 3년 동안 했다라던가 아니면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실무 1년을 했다라던가 아니면 평생교육제도를 통해서 106학점의 학점을 취득했다. 네, 이런 모든 분들이 응시 가능한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신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은 필기하고 실기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필기 과목이 5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4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는 거고 과목당 20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과락을 일단 면해야 되는 거고요. 5과목의 평균을 취합했을 때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실기 시험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기는 시험 과목이 정보처리 실무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과목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정보처리 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세세하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요 5가지 과목이 전부 저 정보처리 실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준비하시면서 실기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한 번 공부해서 2가지를 다 물론 실기 공부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필기 공부할 때는 좀 폭넓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약간 학습 전략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같은 범위를 공부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이렇게 내가 OMR 카드를 작성하는 시험에서 이제는 CBT로 시험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문제 은행식 시험 방식이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보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그 문제 은행들을 바로바로 눈앞에서 확인하면서 정답을 내가 직접 입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바로 내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처리기사 필기 출제 경향 분석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필기 시험이 5가지 과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 3과목이 항상
매 회차별로 항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60점 이상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면 이 세 과목은 충분히 합격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하고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하는 두 가지 과목이 항상 매 회차마다 어렵다, 어려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 필기는 100점 만점의 시험이지만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략을 세워서 이 왼쪽에 무난하다고 아까 제가 표시해드렸던 이 세 가지 과목을 70점 정도를 받는 거죠. 70점, 70점, 70점. 이렇게 받고 오른쪽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50점, 50점 이런 식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나는 이 두 과목은 50점만 받을 거야. 그리고 그 대신 요 왼쪽에 있는 세 과목에서는 70점 정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분배를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그렇게 떨지 않고 그렇게 막 부담 갖지 않으면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대비 문제집이나 요약본만 암기하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유튜브 저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 거라던가 이제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거 기출문제만 딸딸딸딸하면 충분히 붙어.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던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점점 더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이나 점점 회차가 겉될수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합격하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풀어서 합격을 해야 그 다음 실기에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라던가 블로그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넘기시고 본인만의 그 공부 스타일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디로 취직을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 업체,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 연구기관, 금융기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죠. 이제 보통 그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곳을 염두에 두고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를 하실 거고요.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훨씬 더 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점점 더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일을 하던 컴퓨터를 만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정보처리 기사가 꼭 필요하다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처리 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신뢰를 하고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컴퓨터 산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정말 필수 자격증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강생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코딩과 프로그래밍 학습에 도움이 되나요? 네, 특히 이제 비전공하신 분들께서는 이 코딩이라던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대답을 하자면 그렇다, 예스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잠깐 간단하게 2022년도에 2회에 나왔던 기출문제의 그 프로그래밍 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프로그래밍 문제가 이제 파이썬, C 언어, 자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언어를 이렇게 번갈아서 바꿔가면서 아니면 통합해서 이렇게 문제가 기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전공하셨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나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요 그 문구를 보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필기를 준비하시게 되면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저희 해커스 강사진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직접 코딩을 해보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래밍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설명을 듣고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코드를 보고 잠깐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A하고 B하고 C가 등장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이 는이라고 하는 요 이퀄이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요 연산자는요. A하고 O가 같아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 장소에다 넣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장소, B라고 하는 장소, C라고 하는 장소에 각각 여기에서 얘기한 요 숫자를 집어넣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INT라고 붙어져 있는 것은 요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요 장소에는 정수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걸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자, 요게 지금 C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T1, T2, T3라고 하는 장소도 마련을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장소를 마련을 해 놓은 거죠. 이것도 역시 이 자리에는 정수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그 명령어들이 있는지를 봤더니 A하고 B하고를 이런 연산을 하래요. 자, 코딩을 몰라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게 무슨 뭘 하라는 건지 몰라요 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해드리겠죠? 설명을 해드리겠죠? 이거는 A하고 B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논리 연산을 하라는 얘기예요 라는 건데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 게 뭘 하라는 거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언어에서는요 0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0은 거짓이고요. 0이 거짓이고요. 0이 아닌 다른 숫자는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에 들어있는 숫자가 5예요. 그럼 0이 아니죠. 그럼 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B에 들어있는 숫자가 3이에요.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참인 거죠. 그럼 참과 참 사이에 이렇게 생긴 연산자를 수행을 하라는 건데 저 연산자는 그리고를 의미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참 두 개가 다 참이어야만 전체의 답이 참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A에도 0이 아니고 지금 B에도 0이 아닌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참 그리고 참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답이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서는 거짓은 0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참은 1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고요. T1에 1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이렇게 이런 문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문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번 익히다 보면 이걸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코딩도 쉬워질 거고 프로그래밍을 학습하는 것도 쉬워지겠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작대기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작대기 기호는 역슬러시를 나타내는 키보드의 키보드 단추를 쉬프트와 함께 누르면, 그러니까 역슬러시가 여러분 키보드 찾아보시면 이렇게 원표시가 나는 키보드가 있거든요. 그 키보드를 쉬프트와 함께 누르면 저렇게 기다란 작대기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는 오화를 의미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오화. 네, 오화라고 하는 거는 왼쪽이 참이거나 오른쪽이 참이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 조건 중에 아무거나 한 개만 참이면 참이에요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봤더니 5가 들어있잖아요. B를 봤더니 3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오화 연산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1이라는 결과를 T2에다가 집어넣으래요. 그래서 T2에다가 이렇게 1이라는 결과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좀 이해되시지? 안 어렵죠? 네, 안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보자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갈게요. 네, 아까 T1이 1이었고요. T2가 1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이 느낌표라고 하는 이 표시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C가 참이면 아닌 거, 거짓으로 바꾸는 거고요. 거짓이면 참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참이면 거짓으로, 거짓이면 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운명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를 보니까 12가 들어있어요. 12는 참이죠.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을 앞에다가, 참 앞에다가 느낌표를 표시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거니까 참이었던 애가 거짓이 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컴퓨터는
참은 1이라고 해석하고 거짓은 0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니까 0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0을 T3에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안 어렵죠? 자, 그리고 와서 요게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하는 건데 T1하고 T2하고 T3하고 이 세 개의 기억 장소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더하기를 한 다음에 출력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0을 했더니 답이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풀면 결과값이 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2회 기출에 보시면 네, 요런 문제가 나오면서 요 코드가 실행됐을 때 출력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2라는 답이 나옵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맞는 답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자, 당연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프로그래밍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코딩과 프로그래밍 지식이 얼만큼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주셨어요. 비전공자 분들이 아무래도 코딩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아까는 C 언어였고요. 요거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C 언어,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종류의 언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걸 표현하는 그 문법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맥락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공부하시면 다른 것들은 의미를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C 언어였지만 이건 자바라고 했죠. 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앞에 INT, 네, 정수고요. A가 1이고 B가 2고 C가 3이고 D가 4고 자, 이런 식으로 기억 장소 변수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미리 집어넣어 놓는 거죠. 네, A는 1이고요. B는 2고요. C는 3이고요. D는 4예요. 이렇게 기억 장소에다가 값을 다 대입을 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A하고 B하고 대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나와요. 네, 요거는 3학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물음표 왼쪽에는 조건을 쓰게 되어 있어요. 문법인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비교해서 B가 큰 건지 B가 크다라고 적어놓고 이게 참이면 요 콜론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있는 B를 실행하는 거고요. 거짓이면 A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참이면 B가 여기 MX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짓이면 이쪽 A가 MX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를 했습니다. A가 1이고 B가 2니까 B가 더 크죠. 참이란 말이에요. 참이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요 B가 간택이 돼서 MX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요. MX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자, MX는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if라는 문장이 있어요. 만약 오른쪽에 있는 그 조건이 참이라면 요 중괄호로 묶여져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해 주세요.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else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 중괄호로 묶여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해 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if 옆에 무슨 조건이 있는지 봤더니 mx가 1과 같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mx에 2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죠. 거짓이라고 판별이 되겠죠. 그럼 여기 else 문장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물음표라고 하는 3학 연산자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의해서 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조건이에요. B하고 MX하고 비교하면 MX가 크대요. B에는 뭐가 들어있죠? B에는 2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2하고 2하고 비교했는데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를 했어요. 2가 2보다 큰가요? 크지는 않죠. 같은 거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거짓이면 여기가 참일 때고 여기가 거짓일 때니까 C가 이렇게 MN에 들어가겠죠. C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C에는 3이 들어있는데 그 3을 MN에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실행을 하고 나서 요거는 자바에서 프린트하라는 문장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걸 출력하라는 거예요. 괄호에 뭐가 들어있냐니까 mn을 출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mn 속에는 3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답은 3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니까 4가지 중에서 3이라고 표시한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코딩도 모르고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함께 지식을 쌓아나가면 당연히 코딩도 할 수 있게 되고 프로그래밍 지식도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네, 분명히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정보처리기사를 제가 앞에서 모든 학과 분들이 다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학과 분들이 정보처리기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과 동일 유사 분야에서 이 자격증 응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신 거예요. 그런 그 자격을 갖추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처리 기사를 하나 따시면 그 이후부터는 정보기술 분야 자격증을 모두 다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IT 계열이라고 적혀져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내에 전기전자 안전관리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 모든 자격증들에 대한 응시 자격을 갖추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고 싶은 자격증이 이 IT 계열인데 내가 지금 관련 학과가 아니어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 먼저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하시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네,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연관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제가 시험 과목에서 필기가 5과목이고 실기가 1과목이긴 한데 요 정보처리 실무 안에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5과목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필기를 준비하시면서 이거를 기출문제만 계속 돌려가지고 그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와 답을 한꺼번에 통째로 외워서 필기를 어떻게 붙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실기 공부를 하실 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필기를 준비하실 때 개념을 천천히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실기를 보다 쉽게 준비하실 수 있다. 연관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어떤 과목부터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다시 한번 그 시험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전공자다. 코딩이랑 뭐 프로그래밍이니 이런 거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1과목, 2과목이거든요. 1과목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쭉 이해하시고 아 이거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유사하거든요. 다른 학문하고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1과목, 2과목 넘어오시면서 아 이래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구나. 그러면서 관심도도 생기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1, 2, 3, 4, 5 네, 요 과목대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자 분이시라면 뭐 걱정할 거 없죠. 전공하신 분들은
어떤 거를 먼저 준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조금 오래됐다. 내가 졸업한 지가 좀 오래됐다. 아니면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부터 먼저 정리를 하시면 자신감이 좀 생기실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과목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야 할까요? 기출문제만 암기하면 합격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문제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네, 기출문제만 암기해서 합격이 가능하다? 저는 노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만 달달하면 붙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는 그 다음 일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개념을 알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순서를 좀 밟아 나가셔야 돼요. 모래성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아래쪽에 그 기둥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려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 다음 일을 기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서 나는 일단 붙고 보겠다. 필기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더라도 자격증 취득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필기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 네, 말이 꿀팁이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요 영상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도 요 내용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세우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죠. 그래서 전공자는 3개월 안에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비전공자 분들이라면 6개월 잡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게 필기 내용이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깊게 들어가는 내용은 없는데 얕지만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게 잡고 공부를 하시면 뒤에 오면 앞에 거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빨리 하셔야 앞에 공부한 거 잊어버리기 전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지만 나는 좀 차근차근하게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코딩이라던가 이런 걸 같이 접목하면서 좀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른 사람이 나는 뭐 3일 공부하고 붙었어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럼 시간이 나한테는 있어, 충분히 있어 라고 하신다면 한 1년 정도 잡고 코딩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내가 잘 먼저 파악해서 나한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3개월, 6개월이 맞지만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뭐 한 1년 정도. 그렇지만 또 1년이 넘어가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1년을 넘기지 않는 비전공자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1년을 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째, 해커스의 인강을 들으면서 개념을 잡는다. 네, 비전공자 분이시라면 요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없이 기출문제만 풀어서 합격하는 게 이제 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요. 필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에 가서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념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이해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제가 아무리 비전공자분들을 고려해서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여러 번 다짐을 해도 사실은 이런 말을 처음 듣는 말이겠구나 아니면 이 말은 좀 여러 번 들어봤겠구나 이런 판단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바로바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검색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검색하는 기술도 굉장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바로 확인해서 이 단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뭔가 그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해커스에서 기출문제 풀이 인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풀이 인강을 들으시면서 틀렸던 문제를 특히 여러 번 보면서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틀렸던 기출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기출문제는 많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20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했지만 예전에 나왔던 문제도 계속 반복돼서 끄집어내서 다시 문제은행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전 거부터 기출문제 뭐 아예 없어진 과목은 빼고요. 살아남아 있는 과목들은 한 5년치 정도는 충분히 풀어보시고 나서 시험을 이렇게 응시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좋은 계획 세우시고요. 그래서 꼭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손에 들게 되는 그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